네, 반갑습니다. 일단 얼굴을 쓱 보니까 사실 나도 아직 얼굴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쓱 보기에는 우선반 때 봤던 친구들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이제 정규반 때 처음 나랑 수업을 진행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규반에 아예 처음 들어온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앞으로 헌법과정문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 책과 관련된 내용을 나가긴 나갈 건데 책을 따로 펼치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PPT로 띄워놓을 거기 때문에 앞에 보고 그냥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 이름은 김홍근이고 나와 있죠. 그 교무실에 질문을 할 때는 국홍 선생님 찾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국홍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질문하시고 자 일단 내가 수업을 앞으로 계속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강조할 내용 중에 하나는 목적 의식이에요. 목적 의식. 그러니까 내 수업을 계속 들은 친구들은 사실 익숙할 텐데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목적 의식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뭘 얻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게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방향을 잃지 않고 수험생활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도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에 이걸 목적 의식으로 갖고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걸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야기할 내용은 뭐냐면 헌법과 정문을 왜 선택했는가 이 이야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헌법과 정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헌법과 정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언어와 매체랑 비교를 해보면 선택 과목이 두 개가 있으니까 언어와 매체랑 비교를 해보면 헌법과 정문은 그냥 본질적으로 불리합니다. 사실 헌법과 정문을 선택하는 게 그냥 불리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딱 객관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표준 점수가 불리하죠. 표준 점수가 언어와 매체에 비해 불리합니다. 처음에 평가원이 선택 과목을 나눌 때는 선택 과목 간 유불리 없게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근데 수능을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걸 달성한 적이 없죠. 계속해서 언어와 매체의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왔고 작년 수능 기준으로도 적은 구간은 3점, 많이 나는 구간은 5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동점자 기준으로 표준 점수가. 그러면 뭐 원서를 작년에 써봐서 아시겠지만 표준 점수 5점이면 정말 크거든요. 표준 점수 5점이면은 사실 진짜 대학 기준으로는 정말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와 매체 말고 헌법과 작문을 선택했을 때 언어와 매체 선택자들과 동점을 받게 되면 그냥 태생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얘가 나는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험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언어와 매체에 비해 불리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헌법과 작문은 우리가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텍스트를 읽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죠? 근데 언어와 매체는 우리랑 똑같아. 걔네도 지문 읽고 풀어야 돼요. 근데 문법 파트는 머리에서 꺼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텍스트의 양 자체도 헌법과 정문보다 적고요. 그 다음 머릿속에 개념만 명확하게 잡혀 있다면 문제 푸는 속도가 헌법과 정문보다 빠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헌법과 정문을 선택하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든 국어 시험은 똑같이 80분입니다. 근데 그 80분에서 선택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언어와 매체가 더 단축할 수 있다면 반대로 공통영역, 그러니까 문학과 독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시험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선택하진 않았을 겁니다. 헌법과 작문을.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정문을 선택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언어와 매체가 싫어서 헌법과 정문을 선택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헌법과 작물을 선택한 이유가 나는 엄매하기 싫어 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아시겠죠? 일단 마음가짐부터도 왜 우리 흔히 그 인터넷에 나오는 말로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고, 그냥 언어와 매체가 싫기 때문에 헌법과 작물을 선택한다 이런 안일한 마음가짐으로는 우리가 시험 자체도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헌법과 작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언어와 매체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언어와 매체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애들은 수능 전까지 문법을 다 공부해야 돼요. 이게 조금 과장 못해서 이야기하면 거의 탐구 한 과목을 더 해야 되는 양과 비슷한데, 좀 과장을 하자면,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언어와 매체 애들이 탐구 하나를 더 할 동안 그 여유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죠. 즉 헌법과 작문을 선택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엄매 애들이 문법 공부할 동안 너네들은 반드시 다른 걸 공부해야 돼. 아시겠죠?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꼭 국어에 재투자해라 이런 뜻이 아니야. 탐구나 수학이나 아니면 뭐 영어나 국어로 따진다면 문학 독서나 거기에 문법 엄매 선택자들이 문법을 공부하는 시간을 무조건 재투자해야 돼. 아시겠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엄매 애들이랑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가려고 요 내용을 먼저 이야기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헌법과 작문을 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화작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처음에도 이야기했죠.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학습 목적 자체를 명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과 작문에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를 결정하려면 일단 어떻게, 그러니까 이 공부를 통해 뭘 얻을 것인가 이것부터 명확하게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헌법과 작문을 평가하는 요소를 발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지문 발문이 항상 이렇게 나오죠. 화작은 다음은 뭐뭐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다음은 뭐뭐이다에 이 땡땡이다에 들어가는 건 담화 유형이나 요즘 기준으로는 수능에서 보통 발표나 대화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죠. 담화 유형이나 아니면 뭐 작문 상황 아니면 초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원래 헌법과 작문의 의미 자체는 헌법은 말을 하는 방법이고요. 작문은 글을 쓰는 방법이죠. 그러면 헌법과 작문을 원래 제대로 평가하려면 말하기와 쓰기를 평가해야 됩니다. 근데 수능에서 말하기와 쓰기를 평가할 수 없죠. 그러니까 너네들을 수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주고, 그러니까 헌법 상황과 작문 상황을 주고 그걸 읽고 풀게 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화작은 수능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독서 능력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텍스트를 읽는 능력 자체는 독서 능력이랑 크게 차이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헌법의 포인트는 여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헌법의 포인트는, 화작의 포인트는 여기로 가게 됩니다. 여기로 문제 해결력. 그래서 이 문제 해결력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선지의 적절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가, 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화작 공부의 핵심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독서로 대비하세요. 독서로. 야, 첫 시간부터 조는 새끼들, 내가 우선반 때 내 수업 들은 애들은 알 텐데 내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게, 조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조는 건 그럴 수 있어. 사람이 피곤하면 졸 수는 있는데 자는 건 절대 용납 안 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졸음을 깨려고 하지 않는 거 있죠. 졸 수는 있어요. 피곤하니까 졸 수 있지. 근데 본인이 존다는 사실을 인지하잖아, 본인도. 그죠? 내가 지금 졸고 있다. 이걸 인지하죠. 그러면
깨려고 노력해라. 깨려고 노력해. 뭐 뒤로 나가서 서든, 아니면 나가서 물을 드시고 오든, 아니면 뭐 화장실을 다녀오든, 세수를 하고 오든, 그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손 들고 나갔다 오세요. 자유롭게. 아시겠죠? 근데 제자리에서 자려고 자세 잡으면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것도 조는 애들은 있어. 그럴 수 있지. 더더군다나 1교시잖아. 그죠? 근데 깨려고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지금 본인은 알 거야. 딱 이제 본인이 한 3-4번 주니까 팔짱 끼고 책상에 기대는데 그거 잘 준비하는 거잖아. 그죠? 그거 절대 용납 안 한다. 아시겠죠? 내가 수업 시간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수업 시간에 누군가를 짚어서 나가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나가서 교무실 가 있으라고 할 때가 있을 건데 그러면 그때는 토달지 마세요. 내가 한두 번 준다고 절대로 안 쫓아. 알겠죠? 한두 번 준다고 절대로 내쫓지 않아요. 많이 받고 자려고 자세를 잡았기 때문에 혹은 자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는 거지 한두 번 졸았다고 나가라고 안 할 테니까 나가라고 하면 토달지 말고 그냥 교무실에 가 있어.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유도리가 없는 건 아니야. 뒤로 나갔는데도 조는 애들이 있거든요. 뒤로 나가서도 조는 애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까지는 뭐라고 안 해. 왜냐면 본인이 어쨌든 나름대로 깨려고 노력을 하는데 서서도 졸 정도면 얼마나 피곤한 거야. 그죠? 아니면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죠. 아플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세요. 나한테. 그러면 수업 시간 중간에 엎드려서 들어도 뭐라고 안 할게요. 아니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특해. 아픈데도 어쨌든 자리에 앉아있겠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한 거잖아. 그죠? 그 정도로 유도리가 없진 않아. 근데 그런 이야기 없이 너네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사실 마음가짐 자체가 처음 들어올 때는 내가 이 수업을 열심히 듣겠다라는 생각으로 앉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 적어도 그런 친구들한테 내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열심히 듣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앉았으면 조는 게 자기 의지가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깨울 수밖에 없어. 솔직히 나도 학생 때 선생님이 깨우면 머리로는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해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나빠요. 그건 나도 이해해. 그래서 조는 걸 내가 깨웠을 때 뭐 인상을 쓰거나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뭐 순간적으로 인상을 찌푸리고 그럴 수 있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건 알아달라 이거야. 내가 너네들을 깨우는 게 단순히 너네들을 뭐 괴롭히거나 자는 꼴을 못 보겠다 이런 의도라기보다도 너네들이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고 자리에 앉았을 텐데 내가 그걸 졸고 있는 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두 번 졸고 이러는 건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겠으나 자려고 하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 밖에는 다 괜찮아. 뭐 마시면서 수업을 드시든 뭐 음식 같은 거 간식 같은 거 드시면서 수업을 드시든 아니면 뭐 껌을 짝짝 씹으면서 나를 쳐다보든 그런 거는 난 뭐라고 안 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잠은 깨려고 노력하세요. 솔직히 화작 힘든 거 알아. 화작이 선생님들도 수업하기 힘들어하고 학생들도 수업 들어오기 힘들어해요. 더더군다나 이 수업 1교시 수업이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힘들 거라는 거 나도 예상해. 왜냐면 화작이 기본적으로 동기부여가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안 해도 다 맞을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수업은 들어가라고 하고 1교시인데 졸려 죽겠고 또 나 처음 본 애들 저 새끼 누군지도 모르겠고 와서 뭐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떠드는데 어차피 수업 내용도 아니고 그러면 뭔가 동기부여 잘 안 되고 자려고 마음 먹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자 이겁니다. 나도 너네들한테 대신 약속할게요. 화작 1시간 동안이라도 일주일에 1시간 동안이라도 투자해서 너네들이 그래도 투자한 보람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수업을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쨌든 화작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너네들한테 화작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거야를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다음 시간부터 1시간 동안 시간을 투자하는 걸 적어도 아깝다고 느끼지 않게끔 수업을 할 테니까 자려고 하지는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다시 봅니다. 경고한 거야 사실. 지금 안 좋은 애들도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자려고 자세 잡았던 새끼는
한 번만 더 그 자세 잡으면 진짜 알아서 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봅니다. 자, 문제 해결력 얘가 결국 화작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수업에서는 핵심이 될 거예요. 여기는 독서 능력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까놓고 얘기해서 독서 지문보다 화작 지문 훨씬 쉽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독서 지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수준의 실력이야. 그러면 화작 지문이 이해가 안 돼서 틀리는 경우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업 시간에 문제 해결력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럼 이 문제 해결력을 결국 내가 너네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문을 읽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화작이든 독서든 문학이든 텍스트를 읽는 목적이 뭐야? 결국 그 세트에 할당되어 있는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죠. 화작도 마찬가지야. 화작에 나와 있는 단화나 장문 상황이나 초고나 이런 걸 우리가 읽는 이유는 그 지문에 할당되어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야. 반대로 얘기하면 지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알아야 될 정보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입니다. 그죠? 걔네들만 정확하게 잡으면 돼. 근데 문제를 읽기 전에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따라서 문제를 읽고 지문을 접근하는 방식을 가르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작 시간에는 문제를 읽고 그 문제를 통해서 지문을 어떻게 읽을지 결정하고 그리고 지문을 읽으러 들어가는 걸 연습시킬 거예요. 자, 근데 이 방법을 무조건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 방법을 무조건 따라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있는 친구 중에 내가 실제로 성적표를 쭉 봤는데 지금 여기에 뭐 100분이 98도 있더만. 작년 수능 기준으로. 내 생각엔 그 친구는 화작에서 문제가 있을 리가 없어요. 화작을 틀릴 리가 없어. 그럼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푸는 방식대로 푸세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두는 건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몰라서 못하는 거랑 알아도 안 하는 거랑 천지차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론 자체는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분명히 써먹을 때가 있을 테니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들어두시고 본인이 화작을 자꾸 틀리거나 아니면 화작에서 시간이 좀 모자라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차피 내가 수업 시간에 너네들한테 절대로 내 방법을 그냥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접근하는지, 이렇게 풀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항상 이야기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 이유를 들어보시고 납득이 되면 따라해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화법과 장문에서 목표로 해야 될 건 얘입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실수 없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실수 없이요. 실수 없이. 솔직히 화작을 어려워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간을 무제한으로 줘요. 시간 제한이 없어요. 너네들이 뭐 한 시간에 1시간을 보든 2시간을 보든 상관없어. 그 상태에서 화작을 풀라고 했을 때 얘는 진짜 내가 10시간을 봐도 모르겠는데 라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화작을 틀리는 이유는 대부분 얘를 하려다 빠르게 풀려다 실수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우리가 화작을 빠르게 풀려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사실 너네들이 화작을 빠르게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결국 문학 독서에 시간을 재투자하려고 하는 거고, 문학 독서에 시간을 재투자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성적을 잘 받기 위함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화작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려고 하는 이유도 궁극적 목적은 성적이야. 근데 빠르고 정확하게 풀려다 틀리면 궁극적 목적을 이루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건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따라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려고 하되 절대로 실수가 나와서는 안 돼요. 절대로 실수가 나와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실수 없이 이렇게 푸는 걸 항상 화법과 장문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잡아두시고 지문 이해를 전제한 독서의 효율적 풀이 방법을 동시에 훈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사실 독서도 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죠. 독서 영역에서 평가하는 것도 거기서 다음 글을 읽고는 독해 능력 평가고 물으면 답하시오는 문제 해결력이죠. 그러니까 독서도 문제 해결력을 실제로 물어요. 너네들한테 지문을 이해했니? 그럼 관련된 문제 풀어봐. 그러면
화법과 작문에서 문제를 통해 지문을 해체하는 연습을 했을 때 독서에서 쓸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나는 독서도 그렇게 풀어요. 근데 독서 수업할 때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독서 지문을 문제를 통해 해체해서 읽을 정도가 되려면 독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 지문을 끊어가며 읽어도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을 정도의 독서 능력이 있어야만 이 방법을 쓸 수 있어.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화작은 지문의 수준이 쉽잖아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내가 독서 지문을 100%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고 훈련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화작 텍스트를 읽는 정도 수준으로 독서 지문도 이해가 되면 화작에서 쓰는 방법을 독서에서도 쓸 수 있다는 뜻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11월까지 독서도 열심히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서 공부를 해 나감에 있어서 독해 능력이 어느 정도 신장됐을 때 실제로 여기서 써먹는 방법들을 독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너네들이 지향하는 바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화작에 1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화작에 1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만 사실 멀리 보면 독서도 같이 대비하고 있는 공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조금 덜 아깝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과목이 화법과 작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화법과 작문과 관련된 개념들도 존재합니다. 뭐 반언어적 표현이라든지 비언어적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이런 거 있죠. 응집성, 통일성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화법과 작문이니까. 근데 그런 개념들은 나올 때마다 내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모른다고 생각해서 설명하기보다도 일단 수업 시간에 처음 등장한 개념어는 한번 정리하고 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아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학습한 다음 치워버리세요.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화법과 작문을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얘가 국어 영역의 대전제입니다. 이거를 내가 너네들 수능 보기 전까지 진짜 농담 안 하고 한 1000번 얘기할 거야. 1000번 얘기할 거야. 그냥 머리에 박아주세요. 머리에 박아놔.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이게 그냥 국어 영역의 대전제야. 쉽게 얘기해서 한 문장을 읽고 선지의 적절성 판단하는 거랑 한 문단을 읽고 선지의 적절성 판단하는 거랑 한 편의 글을 읽고 선지의 적절성 판단하는 거랑 당연히 한 문장을 읽고 판단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을 줄여나가는 행위를 하면 글을 읽는 효율성이나 정답을 맞추는 정확성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의식하는 연습을 같이 진행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게 너네들 교재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제인데 교재 안 봐도 돼요. 여기 어차피 다 있어요. 얘를 지금부터 나랑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너네들이 안 봐도 되는 게 이거 작년 수능이잖아. 작년 수능이야, 작년 수능. 작년 수능이니까 그래도 아직 너네들 기억 속에 잊고 싶겠지만 아직은 남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랑 이런 방식으로 나는 접근한다는 걸 보여줄 거니까 내 방식을 따라하면서 너네들 머릿속으로 따라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야. 이 세트를 같이 풀어볼 거야. 알겠죠? 자, 앞에 보세요. 생각해. 생각하는 걸 절대로 귀찮아하면 안 돼. 공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늘지 않아. 아시겠죠? 처음에 이야기했죠.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다음 문제를 통해 어떻게 읽을지를 결정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1번 문제를 봤더니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그럼 이 유형은 일치불일치죠. 일치불일치. 일치불일치는 지문 읽어라 가기 직전에 이 선지를 다시 읽으러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일치불일치에서 너네들한테 요구하는 건 세부 정보의 확인이야. 세부 정보의 확인이야. 그러면 세부 정보를 확인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이 세부 정보란 얘기죠. 그럼 세부 정보를 우리가 머릿속에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억에 잘 남게끔 하기 위해 지문 읽어가기 직전에 읽는 겁니다. 지문 읽어가기 직전에 읽어야 그래도 내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문을 읽을 거 아니야. 그리고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그냥 나올 때마다 손질을 계속 지워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얘는 일단 미룰 거야. 1치구1치구나 지문 읽어가기 직전에 확인해야겠다. 요 정도만 확인하고. 자, 그 다음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래요.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 그러면 여기서 뭐 확인하면 돼? 자료 제시될 때 확인해야겠다. 요 정도 생각하면 돼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나오죠.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예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했죠. 따라서 자료 1, 2, 3을 다 끊어서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2, 3을 다 읽고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자료 1과 관련된 부분이 끝나면 그냥 자료 1과 관련된 선지 확인하고, 자료 2와 관련된 부분 끝나면 자료 2와 관련된 부분 확인하고, 이런 방식으로 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 다음 발표 내용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고르래. 자, 그럼 얘는 보기에 대한 일치구를 치죠. 보기에 대한 일치구를 치죠. 따라서 이건 그냥 지금 풀 겁니다. 지금 풀 거야. 아직 지문 안 읽었지만 지금 풀 거야. 지금 풀 거고 또 얘기한다.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야.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따라서 학생 1, 2, 3 읽고 선제로 가는 게 아니라 1, 2, 3을 다 끊을 겁니다. 다 끊어서 읽을 거야. 다 분리해서 읽을 거야.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읽을 거나 학생 1만 읽을 겁니다. 일단 학생 1만 읽을 거야. 자, 그러면 학생 1 읽어보겠습니다. 백두대간의 고지대처럼 해발 고도가 높은 풍열지에서도 북방계 식물이 서식한다고 한 내용이 흥미로웠어. 친구한테 식물 도감을 빌려서 북방계 식물을 확인해야지. 읽었죠? 그럼 선지에서 학생 1과 관련된 걸 다 체크하러 갑니다.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량을 최소화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1번 학생 1은 자신이 이해한 발표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 이해한 내용과 비교한다. 있어 없어? 없죠? 날아가요. 그 다음 4번 학생 1은 발표 내용의 일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알 수 있어 없어? 이거는 판단이 안 돼요. 지금 그냥 X치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러면 이게 맞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이 지문의 내용과 다르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요 내용이 지문의 내용과 다른 진술이에요. 그러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맞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얘는 세모를 쳐야 돼요. 그냥 지금 판단이 안 돼. 아직 우리가 지문 읽기 전이잖아. 지문 읽기 전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아직 내가 판단을 못하겠다 하고 세모 치고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 다음 학생 2를 읽습니다. 월드의 국내 서식지가 서너 곳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어. 그런데 월드의 해외 서식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는데 설명이 없어서 아쉬워. 자, 2번 발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사실과 부합한지 점검한다. 있어 없어? 없죠? 날아갑니다. 다음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판단이 잘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학생 2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발표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아쉬워한다. 있어 없어? 있죠. 어디? 설명이 없어서 아쉬워. 여기 있죠. 그럼 얘는 맞죠? 얘는 맞죠? 여기까지 체크하고 그 다음 학생 3으로 갈 건데 여기서 이 생각을 해야 돼. 이걸 끊어서 선지를 확인할 때의 효과가 첫 번째로는 당연히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 양이 줄어들어서 독서의 효율이 올라가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효과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학생 2를 확인하기 위해 이 선지를 지금 읽었죠. 읽었죠. 그러면 학생 3을 지금 읽으러 들어가기 전에 학생 3에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예측하면 읽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있는지를 타겟팅해서 읽을 수 있게 된다고. 그러면 그냥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체크가 더 잘 됩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화작이잖아.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너네들 맞을 수 있다는 거 다 안다. 근데 왜 이런 사고들을 너네들한테 강조하냐면 지금 이런 사고는 독서에서도 똑같아요. 독서에서도 똑같아. 반대로 얘기하면 쉬운 글로 독서와 관련된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작을 공부할 때도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보는 걸 추천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만 풀면 너무 시간 아깝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화자본을 한 세트 풀었어. 채점해 봤더니 다 맞았어. 그러면 걔는 오늘 안 풀었어도 어차피 다 맞을 애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로 끝내버리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시간을 투자했으면 최대한 효율을 뽑아야 돼. 그러니까 화작을 하면서도 독서를 대비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라고. 나도 강의할 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학생 3을 봅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필요한 내용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아쉬운 표시가 있는지는 어차피 체크를 해야 돼. 이 내용은 알고 있어. 자, 봅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 우리 지역에 사례도 풍열지가 있대. 보고서 써야 되는데 도움이 되겠어. 그럼 아쉬움이 있어 없어? 없죠? 얘는 일단 날라가요. 그죠? 얘는 일단 날라가. 그 다음 3번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유용성 측면에서 평가한다. 있어 없어? 있죠. 어디? 도움이 되겠어. 있죠? 그럼 정답 3번이죠. 그럼 얘는 지문 읽기 전에 일단 끝났다. 그죠? 3번 치워요. 3번 치워. 자, 그럼 이제 지문으로 갈 건데 지문으로 가기 전에 뭐 봐야 돼? 일치불일치 선지 봅니다. 일치불일치 선지 봅니다.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정보를 체크할지 미리 보는 거예요. 자, 1번 화제와 관련하여 핵심 용어의 개념을 설명한다. 그럼 개념 설명 있는지 체크해야겠구나. 요 생각하면 되고요. 이 선지를 읽으면서. 그 다음 2번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발표 내용을 뒷받침한다. 그러면 견해 인용 있는지 체크해야겠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며 발표를 시작한다. 자, 화작에서 발표를 시작한다. 발표를 마무리한다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다. 알겠죠? 되게 중요한 키워드야. 왜냐? 첫 번째, 그 부분만 보면 그 선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시작하고 있어. 그럼 시작 부분만 눈으로 훑어봐도 그 선지는 체크할 수 있잖아.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공유하는 경험 환기가 나왔는데 시작 부분이 아니면 적절하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생각도 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진술을 봤잖아.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첫문단 읽으러 가라고. 첫문단 훑어요. 첫문단 훑어서 이거 있는지만 체크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이게 첫문단이야. 안녕하세요. 지난 수업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조사하는 활동을 함께 했었는데요. 끝났죠? 지난 시간에 이거 함께 했다. 이게 뭐야? 공유하는 경험이죠. 그죠? 그럼 얘는 일단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넘어가요. 넘어가서 이제 4번 선지를 읽죠. 4번 선지를 읽으면 청중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며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여기서 질문한다도 우리가 눈으로 훑어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왜? 뭐만 보면 돼. 그래, 물음표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음표 있는지 일단 쭉 훑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어려워서가 아니라 실수를 줄이기 위해. 이거 무조건 체크해야 돼. 알겠죠? 만약에 선지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고 물어보면 물음표만 체크하면 안 돼. 상호작용이니까 대답이 무조건 있어야 돼. 반응이 무조건 있어야 돼. 이걸 놓치면 실수로 틀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의식만 하면 실수 안 할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 의식해야겠다고 생각만 하세요. 자, 그러면 물음표 쭉 훑어봤더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답변을 듣고 맞습니다. 있죠? 그럼 얘도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언급하면 발표를 마무리.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 중요 키워드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마지막만 보면 돼. 여기가 마지막 문단이야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네들이 시험장에서 지문을 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책 펴지 말고 이것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럼 얘를 봐. 지금까지 훈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답변을 듣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예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훈혈지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바 언급 있죠? 그럼 얘도 맞아요. 얘도 맞아. 자, 그러면 일치불일치에서 이미 3개 날라갔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2개만 딱 들고 질문으로 들어가면 돼. 뭐? 개념 설명, 견해 인용. 요 2개만 체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지문으로 들어가면 된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지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첫 문장이야. 그 두 번째 문단의 첫 문장이야. 왜냐면 첫 번째 문단은 아까 시작 부분에서 읽었으니까.
풍열지는 여름철에 돌 사이에서 주위보다 찬 공기가 새어나와서 국소적으로 저온 환경이 형성된 지역을 의미한다. 개념이죠. 그죠? 그럼 얘 맞죠? 그럼 1번 답 나온다. 그냥 변형 이동이야. 나머지 다 집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글은 전부 정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글을 읽는 목적이 뭐였어? 세트 할당된 문제를 풀기 위함이죠. 근데 이제 이 세트 할당된 문제 자료밖에 없죠. 2번 문제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정독하면 돼요. 그 부분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아예 안 읽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아예 안 읽는 건 추천하지 않아. 왜냐하면 흐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의 흐름을 빠르게 읽더라도 읽긴 읽는 걸 추천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면은 넘어가서 그냥 자료 부분만 읽으셔도 괜찮은데 시간이 그 정도로 없는 게 아니라면 그래도 눈으로라도 훑어 읽는 걸 추천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쭉 가가지고 바로 기억이 나와요. 이게 실제로 아까 그 다음 문장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이어져요. 여기에서 이어져. 그럼 이렇게 읽으면 여기 이제 자료 제시 나왔잖아. 그죠? 자료 제시 나왔잖아. 이렇게 암벽에서 떨어져 나온 크고 작은 돌들이 겹겹이 쌓여 부채 모양으로 형성된 곳을 애추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독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독서와 관련된 얘기. 그게 뭐냐면 독서에도 그림이나 도표나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제재 같은 경우에는 도표나 그래프 많이 나오고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림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걔네들 나왔을 때 긴장하지 마시고 걔네들을 힌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림, 그래프, 도표가 없으면 훨씬 어려워져요. 그 글이. 반대로 얘기하면 그림, 그래프, 도표를 활용하면서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지문에 글로 나와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림, 그래프, 도표랑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지문에 나와 있는 글자를 그림, 그래프, 도표에 옮겨 적으세요. 옮겨 적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의 효과가 뭐냐? 첫 번째, 그림, 그래프, 도표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갑니다. 그냥 단순히 그림, 그래프, 도표만 눈으로 보는 것보다 지문의 글자로 나와 있는 내용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이해도가 올라가겠죠. 두 번째, 너네들 모의고사 많이 풀어서 알겠지만 그림, 그래프, 도표 제시됐어요. 그러면 보통 그거랑 관련된 문제 하나는 나온다. 그죠? 하나는 나온다. 그러면 그 문제를 풀 때 그림, 그래프, 도표만 봐도 되겠죠. 거기에 필요한 정보 다 옮겨놨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읽는 게 좋아요. 자, 얘는 지문에 나온 그림, 그래프, 도표는 아니지만 자료를 활용하고 있잖아.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면 실제로는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화면을 띄워놓고 화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 설명을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비교하면서 여기에 적으면서 읽는 걸 연습하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야. 이 문제를 그렇게 풀지 않으면 틀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 과정이 독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쉽잖아. 그 연습하기 좋잖아. 해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크고 작은 돌들이 겹겹이 쌓여 부채 모양으로 형성된 곳을 애추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애추가 어디라는 거야? 요 부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죠? 아, 이게 애추구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으라 이거야. 어떤 애추에서는 내부로부터 찬 공기가 돌 사이로 나오기도 하는데 풍열지는 주로 이런 곳에 형성됩니다. 이 찬 공기 덕분에 저온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거랍니다. 하고 이 뒤에 내용이 바뀌어요. 내용이 바뀌어. 니은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요. 여기서 끊어. 여기서 끊고 기억과 관련된 거 다 체크합니다. 기억과 관련된 거 다 체크합니다. 자, 1번 자료 1은 애추 내부로부터 찬 공기가 돌 사이로 흘러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기억에 활용하였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찬 공기가 돌 사이로 흘러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기억에 활용한다. 야, 지금 요것만 읽었잖아. 요것만 생각하면서 들으라고 했다.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설명할 거라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 너네들이 지금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
아 이런 식으로 풀리는구나를 너네들이 체감할 거 아니야. 그죠? 다시 여기 나랑 같이 읽었잖아. 그죠? 애초 내부로부터 찬 공기가 돌 사이로 흘러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기억에 활용했다. 틀려요? 아니죠. 아니죠? 왜? 돌 사이로 흘러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이지 않았다. 근데 지금 고개를 끄덕였던 친구들도 있죠. 그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있잖아. 이 진술이 있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긴 게 있죠. 비슷하게 생긴 게 있죠. 그러니까 대충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조심해야 된다. 그냥 생각해봐. 지금 여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어떤 애추에서는 내부로부터 찬 공기가 돌 사이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데 풍열지가 생겨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안 보여주는 거야? 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조금만 하면 헷갈릴 게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이게 독서였잖아. 그럼 이런 거 안 헷갈려요. 왜? 너네들이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게 화작이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생각하는 걸 귀찮아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해도 다 맞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조심해. 조심해. 왜? 최근 평가원이 계속해서 이런 방식의 선지를 만들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방식의 선지 구성은 독서에서도 문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적절한 선지인데 실제로 지문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단어는 지문에서 안 쓴다던데 문장의 의미 자체는 지문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해.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지문에 사용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생각해보면 지문의 내용과 달라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아. 이런 방식의 선지 구성을 최근에 많이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도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꼭 체크해 이거. 알겠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 자료 1은 암벽에서 떨어진 돌들이 부채 모양의 애추를 형성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다와 그래요. 없죠?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날아가고 그리고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여름철에 풍열지의 평균 기온이 풍열지가 있는 행정구역의 평균 기온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 끝나요. 왜냐면 이 뒤에 또 딴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바로 니은과 관련된 거 체크하러 간다고요. 니은과 관련된 거 체크하러 간다고. 그래서 실제로 비교하면서 읽었다고 하면 풍열지의 평균 기온이 풍열지가 있는 행정구역의 평균 기온보다 낮다라고 해서 땡땡 군 전체와 풍열지를 비교하고 있죠. 비교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3번 자료 2는 풍열지가 속한 군의 평균 기온이 다른 군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니은에서 활용했다. 나와 틀려요? 아니죠. 이것도 만약에 아까 그 일반 선지에서 넘어갔던 친구들은 얘도 아무 생각 없이 맞다고 생각할 위험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뭔가 평균 기온 다른 군, 행정구역을 군으로 바꾸는 함정을 받구만. 나는 그런 거에 안 넘어가지. 얘 맞지? 뭐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지금 비교하는 건 풍열지가 있는 구역의 평균 기온과 풍열지의 평균 기온이지 풍열지가 속한 군의 평균 기온과 속하지 않은 다른 군과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도 안 되고 그 다음 북방계 식물 서식지와 희귀성물 서식지 간의 평균 기온 차이? 이건 뭐 아예 아니죠. 그래서 얘도 그냥 정답 5번이라서 여기까지 읽으면 다 지웠잖아. 그죠? 다만 불안하면 검토 정도는 해볼 수 있겠죠. 어차피 자료 3과 관련된 거니까 디귿에 활용하였다 이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냥 여기 부분만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만 검토를 위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까지 국내 풍열지에서 발견된 212종의 북방계 식물 중 일부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산림청에서 지정한 희귀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시했다. 그러니까 북방계 식물 중 지정한 희귀식물에 해당하는 식물을 확인할 수 있다. OX로 그죠? 맞다.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 그럼 요 세트 끝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문 전체를 다 읽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효율성 측면이나 정확도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앞으로 수업을 할 때도 이런 방법론 위주로 가르칠 거예요. 내가 뭐 너네들한테 화작 지문 해체를 해주고 뭐 이해를 시키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이른바 상위인재라고 하는 메타인지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숙제로는 우리가 오늘은 화법을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장문을 좀 봅시다. 장문 한 세트랑 통합 한 세트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57쪽부터 64쪽까지 요것만 해보세요. 요것만 알겠죠? 요거 그냥 문제만 슥 한번 풀어오세요. 너네들이 그냥 푸는 방식대로 풀어오세요. 그래야지 내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방식이랑 비교해 볼 수 있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